이렇게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아마도 뭐뭐 할 때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그 용명 씨 괜찮으시면 저하고 이렇게 좀 친구 사이에 약속 정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동갑 몇 년생이시죠? 동갑. 네. 네, 여보세요. 동기야, 우리 내일 한 12시쯤에 한 만날까? 아마 12시쯤 뭐 괜찮지 않을까? 12시쯤 아마 괜찮을 거야. 야, 근데 점심 먹기 애매하지 않나? 뭐 그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점심은 좀 애매할 수도 있어. 누군지 기억났어. 너무 애매한데? 저 답답.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속 정하는데 확실한 말을 거의 안 해주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와, 이런 친구들은 꼭 직전에 약속이 취소가 돼요. 약간 뭔가 불확실한 대답을 통해서 다음날 그래서 언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이 약속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는 것 같아. 네.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하고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자체가. 어쩌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예, 어쩌면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뭐 아니 그걸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 보면 한 30분씩 기다리는 일은 많고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언제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 내일 뭐뭐 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일 언제 하겠다. 내가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공개 선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 지인한테 이렇게 확언하듯이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해놓으면 다음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네요. 책임감? 그러니까 책임감 같은 게 생기니까 실제로. 근데 이거를 여러분도 만약에 다이어트 하는 거 하실 때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아마 뭐 글쎄 한 10kg는 빼지 않을까 실제 못 빼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3달 안에 얼마를 빼겠다 이렇게 확언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비현실적이니까 현실감을 높이려면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상해 놓고 그다음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 같은 거를 재서 이 둘의 간극을 좁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 간극이 되게 넓거든요. 보통 한 2시간 될 것 같지만 실제 몇 시간 걸렸다면 그 사이에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이 됐고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일종의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4주차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실험 집단은 자기가 특정해 해야 될 과제를 했는지 V표 체크를 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V표 체크를 이렇게. 그리고 다른 집단은 그런 걸 아예 안 하도록 뒀어요. 그럼 나중에 일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보면 첫 번째 그냥 V표 체크라도 한 집단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균등하게 일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집단은 1, 2, 3주차 별로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미친 듯이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V표 체크만 하는 것만으로도 벼락치기를 면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할 때 자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 너무 자세히 적었는데 내가 일을 했나 안 했나만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 도움되죠. 두 번째 유형은 좀 해당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비난형 꾸물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전교 2등이에요. 전교 2등이면 행복하지 얘기했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전교 1등과 비교했을 때 나는 열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전교 1등이 됐어요. 이번엔 행복하겠다 박수 이렇게 얘기했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자기 학교가 8학군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비난이라고 하는 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되게 자책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사람이 우울해지면은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비난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는 내가 하나의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 실수한 거 그것만 보면 되는데 나라는 사람 전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 맞아. 난 왜 이렇게 지난번 그때 왜 시작하지 않았을까? 나는 노답이야. 나는 구제불능이 아닌가. 이런 다그치는 말, 이런 것들,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채찍질하게 되면 힘이 더 빠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일을 더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은 더 또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가 실패를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거를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그 자기 비난하는 아이들 사실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전가의 보도처럼 자녀를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이 사실 어떨 때 보면 되게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는데 브라이언 바버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부모의 심리적인 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즘 그 서준맘 이게 상당히 핫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용면은 괜찮으시면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서준이로 해서 엄마와 많은 분들이 서준이의 얼굴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네, 바로 이 얼굴인가요? 네. 네, 5학년 서준이. 엄마 힘들지? 엄마 내가 커피 타줄까? 뭐 하던 대로 하지 진짜. 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그랬지? 아니 왜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다 깨먹고 세상에 너 이거 봐봐 우리 애 아빠랑 똑같아 네 아빠랑 넌 똑같아 아유 또 우니? 아니 남자가 이렇게 예민해서 어떻게 하려 그래 아니 이런 얘기 했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부르쓰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려 그러니 이렇게 예민해서 어머 가리고 울어라 야 엄마가 이렇게 화내면 진짜. 진짜 눈물 나 진짜 눈물 지금 눈물 나왔어요 났는데 이렇게 화내면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가 아이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할 수가 없게 하잖아요. 아이들의 의사 표현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속상해서 막이는데 남자가 예민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속상한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 자체를 부모가 잘 수용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된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자체가. 일종의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자율적으로 어떤 거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잘 지켜보는 역할 이런 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아주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지만 마음속에 늘 부족한 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 역할 하기 참 어렵죠. 세 번째는 현실 저항형 구문이 있는데 여기 그런 분들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반항아 기질이 있는 분들 있죠. 약간 전문 용어로 말하면 좀 개김성 있는 분들. 네. 그렇죠. 실제 직장에서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나한테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은근히 천천히 하고 태업을 해요. 태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시켰지만 난 안 하고 있지롱 이렇게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직장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보면요. 왜 풀어야 되는 일일 학습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시키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풀어야 되는 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면 은연중에 몇 개를 숨겨요. 숨기고 나서 엄마한테는 이거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대놓고 뭘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소심하게 이렇게 자기가 꼭 안 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통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약간 수동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영어로 패시브 어그레시브하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분들 직장에서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되게 협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좀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빼면서 딴 일 있다고 빠지면서 나중에 서서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있죠 뭐 작업하다 보면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네 너무 네. 많지 근데 왜 다 나를 먼저 쳐다봐요? 사람들 계속 나만. 아니 혹시 다들 있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뭐 한번 생각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라는 업을 하니까 함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찍자라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네. 모이기로 했는데 하루 전 정도에 캔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쇼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 3번 반복되면은 이제 저도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삼진아웃이 되죠. 네. 이게 수동 공격적인 사람들이 사실 겉으로 볼 땐 잘 몰라요. 겉에는 되게 나이스하게 하고 뭔가 협조적 이런 걸 보여주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또 특히 변명거리를 대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거든요. 이럴 수가. 그럼 나랑 통화했던 내용이. 네, 또 하여튼 진실은 어딘가 저 너머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수동 공격적이라는 게 상당히 흔합니다. 정신 질환의 편람이 있거든요. 동계 편람, DSM이라고 하는 편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장애로 들어가 있었는데 하도 많이 사람들이 빈발하다 보니까 장애에서 빠졌어요. 평범한. 너무 일상이구나. 현실 저항형 이런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죠.
오. 다빈치 천재잖아요, 되게. 네, 천재죠. 그 미술, 건축, 뭐 수학, 모든 영역에서 천재잖아요. 네. 근데 그 동시대에 다빈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일을 언제 끝낼 건가? 실제로 약속을 안 지키는 거로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끝내기는 하는 건가? 그도 그럴 것이 최후의 만찬 같은 거 이게 4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모나리자 그림은요, 이거는 14년이 걸린 작품이에요. 아직도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14년 걸렸고요. 아니 그래서 눈썹이 없나? 다빈치가 얼마나 일을 마무리를 안 하고 소위 개김성을 보였냐면 그 1400년대에 실제 그 무염스테 성도회라는 데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암굴의 성모라고 하는 그런 그 작품인데요. 네, 요거 끝나는데 가볍게 25년 걸렸습니다. 가볍게 25년요? 한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간인데. 이게 원래는 7개월에 끝내기로 한 거거든요. 네. 중간에 뭐가 수가 틀렸는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버렸어요. 그냥 이걸 주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상대 쪽에서 고소를 해가지고요. 실제 2년 안에 반드시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게 완성품이 전달된 건 25년 후입니다. 뭐야? 멋진 그 작품이긴 한데 저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려야 된다. 아이고, 세상에. 다빈치 자신도 스스로 자기를 알긴 알았나 봐요. 김종시에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뭐냐면 나는 끝을 낸 게 별로 없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그냥 그래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 이걸 쭉 눌러둬요. 이걸 표현했다가는 뭔가 내가 불이익을 겪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눌러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부정적인 정서를 좀 잘 알아차리고 이거를 잘 인정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하는 일종의 정서 조절 훈련을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게 제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내가 이런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2번째 단계고 3번째는 부정적으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을 때 이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뭔가 향수 같은 거를 이렇게 느끼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이거를 연합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일기를 쓰게 되면 자기 감정이라든지 이거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4번째 말씀드릴 완벽주의자는 안 돼요. 또 완벽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쓰시고요. 내가 글솜씨가 별로 없다 생각하실 경우에는 한 2-3줄만 쓰세요. 자기 감정, 억눌려 있는 감정을 좀 더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사실 생각할 때 이게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은 꾸물거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다 꾸물거리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꾸물거립니다. 겉은 완벽주의자인데 속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모순 아닙니까? 겉으로 부모님의 기대라든지 이런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자라났지만 속마음은 이거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부여하였다라고 해서 사회부가 완벽주의. 좀 어려운 말이죠. 사회부가 완벽주의인데 여러분들 완벽주의 성향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좀 약식으로 한번 테스트하고 지나갈게요. 네네. 여러분 손병호 게임 아시죠? 네. 손가락 들어서 여러분 오른쪽 손가락이든 왼쪽 편한 손가락 들으시고요. 해당되는 거마다 손가락을 줬습니다. 첫 번째, 나는 실수할까 봐 염려를 많이 한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을 기준으로 네, 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솔직하게. 나는 평상시에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뛰어나다. 해당하는 분들.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기대를 참 많이 하셨다. 좀 많은 것까지는. 평상시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기준이 아주 높다. 내가 세운 기준이 높다. 마지막 5번째는 어떤 일을 하고나서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중에 혹시 5개 다 접으신 분 있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5개 몇 분 계시죠? 자, 4개 이상 접으신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완벽주의자십니다. 네. 자, 하나도 안 접은 분.
네. 완벽주의와 담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그냥 저대로 냅둬도 될까요? 저 약간 걱정되는데요. 마냥 민들레 씨앗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민들레시야. 뭘 해도 즐겁고. 한국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을까?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53.6%예요. 앉아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장점이 대체 뭡니까? 실제로 완벽주의자가 성취를 많이 하죠. 이뤄내는 게 많습니까? 네, 완벽주의자 중에서 네. 30%는 우울하지 않고 업적을 많이 내는 행복한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사실 행복한 완벽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우울한 완벽주의자의 차이가 힘든 건 같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둘 다 힘들거든요. 차이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걸 빨리 탐지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주의자 중에서 우울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했을 때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는 되게 나한테 성취했으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성공했을 때 이 작은 성공이 됐을 때 이거를 자기한테 잘 크레딧을 줄 수 있느냐, 마치 흰 색깔을 옷을 빠는 데는 비슷하지만 색깔 옷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느냐, 예, 그 차이가 다른 겁니다. 마지막 유형은 자극 추구형입니다. 자극 추구요? 예, 뭔가 이렇게 신기하고 새로운 거 이런 거 추구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 좋죠. 예, 근데 이 꿈을 그림 유형은 앞에 말한 4가지 유형과 다른 점이 뭐냐면 시작하는 건 어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새로운 거 하게 되고 뭔가 신기한 거 이러면 즉각적으로 가고 일을 많이 벌립니다. 네. 많이 벌리고 3일 천하예요. 처음 일은 시작은 창대했어요. 네. 하지만 끝은 졸렬할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진정한 강자는 4일째 어떤 걸 취하느냐. 어떤 분은 3일하고 내가 이거를 유지를 못하게 되면 급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작심삼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잘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3일 한 다음에 좀 가라앉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때를 좀 쉬어가고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을 반복하라. 그렇지, 그러네. 예, 예. 중간에 그 4일째 나가 떨어져서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작심삼일 하고 하루 쉬고 다시 작심삼일을 또 시작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 자극 추구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변주를 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3일의 계획을 세울 때는 앞에 했던 거와 똑같은 걸 하지 말고 조금 내용을 바꿔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또 3일을 가서 다시 줄어들고 이게 돼서 반복되게 되면 사실 한 달이 차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학습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레벨업이 되거나 이런 거 하는데 처음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제 시도한 횟수가 X축이고요. 실제로 그걸 마스터하게 되는 습득한 정도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게 상당히 느리게 시작한다는 걸 좀 볼 수 있잖아요. 이 구간을 견디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스퍼트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학습 효과가 올라가게 되는 급성장하는 때가 오죠. 이때는 정말 기쁜 거죠. 내가 하려고 다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지속이 되는 거죠. 자극 추구형인 같은 경우는 저때 가라앉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저렇게 좀 이렇게 약해졌을 때 다시 재점화를 할 수 있느냐, 재동기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가 성취도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희가 이 나는 왜 꿈을 거릴까라고 하는 거에서 5가지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요. 정도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크기가 거예요.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이 그 습관을 바꾸려고 하고 또 그거는 빨리 이걸 타파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떤 거 해도 잘 되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어떤 거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단초는 뭐냐면 내가 어떨 때 특히 어떤 단계에서 주로 일을 미루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리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그 경향성에 맞춰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이거를 자기 이해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회사에서 슬로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Just do it. 근데 저는 여기서 do라고 하는 건 뭔가를 해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just예요. just는 뭐냐면 특별한 이유를 대지 마라. 이걸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꿈을 거리지 않으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